작다고 무시받던 한 땅이 세계가 숨죽인 살아있는 역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강철의 불꽃이 7번의 밤낮 속에서 숨쉬고 한 명의 미국 자문관은 그 진실을 마주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박물관의 차가운 돌 앞에서, 제철소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그리고 강변의 일상 속에서 한국의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 국무부의 자문관인 그가 여정 끝에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놀랍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비행기 문을 열고 밝은 인천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머리 위 조명은 마치 하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기내용 가방을 뒤로 끌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실라스 레드포드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자문관으로 한국이라는 작고 회복 중인 나라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빠르게 보고서를 쓰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이미 반짝이는 건물, 정돈된 도로, 예의 바른 사람들을 예상했기에 더 특별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출입국 심사였습니다. 줄에 서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서 서류를 건네고 심사관에게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창구에 다다르자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라 인사해 주셨습니다. 영어도 명확하고 차분했습니다. 효율적이다, 보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에서 가방을 찾아 나온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하며 엔진 소리는 멀리서 천둥치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쓰레기컵, 지친 여행객, 급하게 움직이는 목소리를 기대하며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구석구석까지 깨끗했고 안내 방송도 부드러운 톤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조차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가 택시에 타자 운전기사는 영어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목적지를 묻고 차는 벚나무가 늘어선 넓은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높은 건물 사이를 스쳤습니다. 저는 브리핑 문서, 그래프, 오래된 지도가 담긴 보고서를 보느라 밖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도시들은 이미 많이 봤으니까요. 이 도시는 과연 특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호텔 로비는 또 한 번 제 기대를 깨트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였고 대나무 화분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의 분수에서는 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제가 들어서자 절을 하며 접수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빠른 한국어 안내 후 당황한 제 표정을 보시곤 완벽한 영어로 바꿔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서는 놓치고 지나갔을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객실에 올라가니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도심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나무처럼 우뚝 선 고층 빌딩들, 발코니에 깜빡이는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부드러운 생기, 어린 도시의 윙윙거림이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개미가 거인들을 올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다는 진부한 고정관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반쯤 마신 커피가 옆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빈 문서를 열고 초기 인상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친절함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정도만 적으면 무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밖 도시를 바라보며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곳 공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에너지, 자부심, 잔잔한 힘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감각이 제 보고서에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에는 스카이라인을 넘어지고 네온사인이 하나둘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외에는 방이 조용했습니다. 내일 박물관 방문과 공장 투어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진짜 깊이가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며 한국이 제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의 충격이 아직 가슴을 뛰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창문 밖의 하늘은 부드러운 회색빛이 감돌았고 마치 도시 위에 단단히 덮인 담요 같았습니다. 저는 죽과 김치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타고 국립대한민국 현대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30분 정도 구경하고 메모 몇 개 하면 끝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물관 문을 지나자 시원한 공기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를 차분하게 맞이했습니다.
벽은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스포트라이트가 사진과 유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인쇄된 옛 신문들이 전시된 곳을 지나쳤습니다. 기근, 전쟁, 시위 같은 제목이 굵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흘끗 보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흑백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10대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더럽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으며 눈물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반짝이는 군화와 꼿꼿한 제복을 입은 일제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그녀가 이수민이라는 이름의 15살 소녀였고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년간 역사를 공부해 왔지만 이 장면은 너무 날 것 같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사진 유리에 손을 대고 다가서서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손바닥에 떨림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녀와 똑같이 고통받았던 다른 소녀들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조여왔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이수민 양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전시용 망치, 끌, 드릴 같은 낡은 철제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시 설명에는 전시 중 강제 노동에 동원된 도구들이라고 적혀 있었고 녹슨 표면은 마치 오래된 흉터 같았습니다. 근처 패널에는 공장과 광산으로 끌려간 수천 명의 한국 남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름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18살의 어린 청년도, 연로하고 기력이 약해진 어른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매일매일 헛되이 기다렸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전시실 끝 가까이에 긴 검은 벽이 있었고 수백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 이름은 한 사람의 삶이 영영 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벽 가까이 다가가 각 글자를 따라가며 그들의 고향과 전쟁 전 꿈이 무엇이었을지 떠올렸습니다. 목이 메어 돌을 삼키는 듯했지만 다른 전시로 시선을 돌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박물관 직원분들이 조명을 차례로 낮추기 시작했지만 저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의 진짜 고통이자 진짜 강인함입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는 갑자기 너무 얕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간단한 글머리표로 줄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조명이 모두 꺼지고 저는 마지막 남은 관람객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경비원분의 안내를 받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부드러운 클릭 소리와 함께 박물관 문이 닫히고 저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제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더 이상 빠른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기억하며 존중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파주로 향했습니다. 해가 낮게 내려앉아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맨들맨들한 논밭에는 빗물이 고여 반짝였고 멀리 보이는 산들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강제동원 추모관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할 예정이었고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자 추모관은 녹슨 철길 사이와 조용한 도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저를 맞이했고 벽에는 깊게 새겨진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접이식 의자들이 원을 그리며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 어르신, 그리고 저처럼 호기심 가득한 방문객 10명가량이 작은 무리로 모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며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은빛 머리칼을 단정히 묶은 박할머니께서 환영합니다라며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기억하는 날입니다라는 말씀이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긴 유리 진열장 앞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광부 헬멧, 녹슨 사슬, 부러진 곡괭이 같은 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만 뻗었을 뿐 만지진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께서 헬멧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하 작업할 때 쓰시던 헬멧입니다. 석탄가루에 묻혀 돌아가셨지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꾹 삼켰습니다. 이어 교복을 입은 박지훈 학생이 앞으로 나와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고
읽는 동안 계속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분의 이름을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다잡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우, 1944년, 19살. 굴착 작업에 동원됨.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나이 또래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흙투성이 손톱과 땀에 젖은 이마,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는 듯했습니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자 낮은 탁자 위에 촛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림자들이 벽면과 얼굴 위를 춤추듯 스쳤습니다. 바람 소리가 낮은 진동처럼 건물을 흔들었고 마치 건물이 숨 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 할머니께서 마이크 앞에 서셔서 낮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안고 갑니다. 세상이 결코 잊지 않도록. 그러고는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읽어달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나와 벽에 새겨진 이름을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 있게, 어떤 이는 목소리가 떨리며. 제가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이름들이 새겨진 거친 돌벽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을 돌에 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실라스 레드포드입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무작위로 한 이름을 집었습니다. 이대선, 20살, 공장 노동동원. 가슴이 무거워 힘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이대선 님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두려움, 그의 희망,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야 했을 고통을. 제가 마무리하자 모두가 촛불 아래에서 고요히 머뭇거렸습니다. 젊은 얼굴, 나이 드신 얼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숨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따뜻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유물 하나하나와 새겨진 이름, 떨리는 목소리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듣기 위해 왔지만 모든 이름의 조각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버스를 타고 남쪽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이 반짝이는 반딧불처럼 스쳐 지나가고 도시 풍경은 어느새 탁 트인 들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레어 조여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적 힘이 단단히 다져진 거대한 제철소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용이 굴에 들어서는 듯 흥분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도착하자 제철소는 은은한 달빛 아래 잠들어 있는 거대한 금속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우뚝 솟은 굴뚝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길고 굵은 파이프들이 건물 사이를 뱀처럼 감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꽃이 튀는 듯 반짝였고 공기에는 유황과 녹은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좁은 통로를 따라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김병훈 씨께서 맞아주셨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였지만 어깨만 약간 굽었을 뿐 키가 크셨고 눈빛은 아직도 반짝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일하며 묻은 얼룩이 선명한 파란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힘있게 인사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 단련된 곳을 보여드리지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뜻이 분명했습니다. 김병훈 씨는 저를 복잡하게 얽힌 작업로와 철골 구조 사이로 이끌었습니다. 손만 대도 뜨거울 것 같은 표면들이 곳곳에서 열기를 내뿜어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눈앞의 용광로에서는 선명한 붉은 빛이 사방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강렬한 빛에 시선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마치 태양 가까이 선 것처럼 눈부셨습니다. 잠시 후 김병훈 씨께서 두 개의 파이프 사이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 아래에서 멈추셨습니다. 커다란 글자로 우리는 광석만이 아닌 신념으로 강철을 빚었습니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김병훈 씨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세대가 직접 쓴 문구입니다. 분노와 굴욕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지요. 결코 꺾이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철골에 부딪혀 무게감 있게 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깜빡였고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메탈 바닥을 쿵쿵 울리며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큰 사고가 났나 싶었습니다. 김병훈 씨께서 소매를 잡아당기시며 외치셨습니다. 안전훈련입니다. 최악의 폭발 상황을 대비해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용광로 지붕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그려져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주 용광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녹아내린 강철이 마치 액체 불꽃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중기를 조종해 달궈진 인곳을 옮기고 그것을 빔으로 성형의 마철로와 다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금속 막대가 지나갈 때마다 불꽃이 작은 불꽃놀이처럼 튀었습니다.
얇은 셔츠 사이로 열기가 스며들어 피부가 달아오르는 듯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숨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김병훈 씨께서 낮게 다가와 속삭이셨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위험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싸울 가치가 있는 미래를 믿었지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시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전쟁 중 강제 동원되었던 남녀 노동자들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을 자신의 손으로 재건하며 고통을 강인함과 유용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경보는 멈추고 불빛은 안정된 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딪히던 안전화 소리도 사라지고 다시 용광로의 붉은 빛이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서서 열기 속에서 떨리는 몸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을 차가운 난간에 대고 천천히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김병훈 씨께서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이 실체가 된 곳이지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의 용광로 속에서 저는 한국의 힘이 숫자나 지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용기 속에 살아 숨 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떠오르는 불빛에 희미하게 물든 어두운 하늘 아래 제철소를 떠났습니다. 옷에는 아직도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고 제 심장은 새로운 존경심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현대적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희망과 강철로 단련한 평범한 사람들의 결단에도 있다는 깨달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건물은 옅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벽에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토론 동아리를 보러 갔습니다. 진행을 맡은 분은 최은정 큐레이터님이셨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로 부드럽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학생들이 두 줄로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친근한 결투를 앞둔 병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최은정 큐레이터님께서 저를 보시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지 토론할 겁니다. 자유롭게 관람하세요.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아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생들, 13, 14살쯤 되어 보이는 남녀 친구들은 작은 카드에 사실과 의견을 적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는 절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반대쪽에는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의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포니테일을 한 소녀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그녀 맞은편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만 집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희망이 필요하죠. 그렇게 간단하지만 강한 논점들이 주고받아졌습니다. 저는 마치 단어들이 우아하게 춤추고 생각들이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가는 무대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최은정 큐레이터님께서는 저를 작은 전시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전쟁 중에 공부하던 아이들의 옛 교과서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디오 스크린에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전쟁 기념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줄지어 걸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매일 기억을 나침반처럼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출근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훈련된 듯 붐볐지만 깨끗한 칸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네온사인이 좌석을 은은하게 물들였습니다. 모두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게임을, 어떤 이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조용히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 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에 기대어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해 읽어봤니? 응. 집을 그걸로 움직일 수도 있다더라라는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학생들도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세계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한강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하얀 머그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었고 공기에는 볶은 곡물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난민 캠프에서 자원봉사한 적이 있다는 바리스타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차와 함께 들으며 한국 역사를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잘 배우게 됩니다. 라며 찻잔에 설탕을 적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의 불빛들이 물 위에 반짝였고 가족들과 연인들이 조용히 웃으며 산책 중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관광객들과 영어로 대화를 연습하며 도움을 주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국에서 가르치던 제 학생들이 떠올라 따뜻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 수첩은 인용구와 관찰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매일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기억을 선반 위에만 두지 않고 새로운 생각 속으로 가져갑니다. 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웅장한 박물관이나 제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사들, 친구들, 낯선 이들 사이의 일상 대화 속에도 있다는 것을. 저는 수첩을 덮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보고서는 단순한 사실과 수치 이상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젊은 목소리와 어른의 목소리, 각각이 역사를 앞으로 전하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가득할 것이라고요. 저는 호텔방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먼 별처럼 반짝였고요. 바닥에는 여행 가방이 반쯤 정리된 채 열려 있었는데 혹시라도 제 생각을 놓고 가버릴까봐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영원히 품고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보고서 초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찰 내용과 사실, 인용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뭔가 빠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제철소 불꽃의 반짝임, 추모관 촛불의 고요함, 중학생 토론자들의 열정, 어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하나가 글로 꼭 담아야 할 불씨 같았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느낀 대로 써야지.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띄우고 저는 이수민 양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눈물로 얼어붙은 그 눈빛을 생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저는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 소리 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추모관에서 박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가운 돌에 손을 얹었을 때 200만 개의 묵묵한 이야기의 맥박이 전해졌습니다. 벽에 새겨진 이름들이 기억의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타자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로는 한강이 어둡고 넓게 흐르고 있었고 네온사인과 차량 불빛이 흩어진 보석처럼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적었습니다. 조상들의 땀과 눈물이 빚어낸 다리를 건너갑니다. 급히 돌아와 키를 눌렀습니다. 배가 고파 저녁을 걸은 걸 떠올렸지만 기억의 물결에 휩쓸려 무시했습니다. 토론 동아리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포니테일 소녀의 기억은 우리가 배우도록 돕습니다라는 말.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장한 소년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두 목소리가 불꽃처럼 부딪혀 새로운 불씨를 일으키는 장면을 썼습니다. 그러고는 제철소의 김병훈 씨가 더울 텐데도 반짝이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광로의 굉음 속에서 저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재에서 일어나 흉터를 강철로 단련할 것입니다. 망치로 단단해지는 금속 같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입력했지요. 한국은 상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나침반 삼아 내일로 나아가기로 한 결단으로 정의됩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소리의 마지막 울림처럼 맑고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방은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외에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비와 시멘트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박물관 경비원, 추모관 자원봉사자, 열정 어린 토론자들, 강가의 바리스타, 그리고 지친 제철소 노동자까지 모두 만나 뵀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한 폭의 테피스트리처럼 제 마음에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그분들이 불빛에 반응하듯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외교 문서보다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전등을 끄고 달빛만 남긴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은 가득 차면서도 묵직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제 일부는 박물관 계단에, 용광로 앞에, 강변을 걷는 사람들 곁에, 그리고 제가 간직한 모든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꿈속에서 한강의 잔잔한 물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전해드린 여정 어떠셨습니까? 한국은 작지만 그 속에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를 몸으로 느끼며 나아가는 한국인의 정신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와 오늘날의 혁신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